이승만 대통령 때는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좀 F-80이라는 걸 좀 이렇게 앞서가는 기종을 요구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그 당시에 그 F-16을 최첨단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개발도 다 안 끝난 F-16을 좀 면허 생산하게 해달라. 자, 그러면은 F5EF의 면허 생산을 하게 됐고, 네. 여기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해서 네. KF-16 네. 면허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최초의 F-X 사업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서 나온 우리가 우리의 예산, 우리의 돈으로 사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돈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간을 제가 굉장히 기다렸는데요. 네. 이 한국 공군의 어떤 전투기들 얘기하면 네. 주로 뭐 F-15K, 뭐 KF-16 또는 뭐 F-35 스텔스 네. 그리고 뭐 지금은 KF-21이라든지 국산 전투. 네, 뭐 이런 류만 얘기하는 어떤 방송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도입사 전체. 전체를 다룬 거는 저도 딱히 이렇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뭐 흔한 뭐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차근차근 이렇게 10년 단위로 살펴보면은 소위 그 우리가 몰랐던 비사. 비사까지. 예, 그래서 뭐 그게 뭐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네네. 딱 핵심적인 그 스토리들이 있어요. 숨어 있더라고. 왠지 지금 막 그래서 이제 들끓어 오릅니다. 제가 기대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네. 현재 우리가 국산 전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네네. 갈 길.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앞으로 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KF-X라고 했었죠 처음에. 그랬죠. 그게 이제 제식 기호가 21로 붙었는데 그러면 KF-21 소위 블럭 1, 네. 2, 더 나가서 3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3 다음에는 없을까요? 계획이? 또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KF-21 이후에 또 국산 전투기가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나를 그것까지. 예, 말씀드리고자 아주 과거부터 네네. 하나씩 오늘 싹쓸이 하는 겁니까? 그냥 차근차근 다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 필요도 있고 네네네. 우리가 말 그대로 국산 전투기를 이제 개발해서 띄우기까지 뭐 72년 걸린 거죠. 공군 창군 이래로. 자, 그러면은 예. 오늘은 특별히 이 디펜스 타임즈 안승돈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 공군의 최초 전투기 도입부터 예. 앞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의 전투기 이 부분 오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공군의 전투기 최초 도입은 뭡니까? 그 영화에서도 몇 번 잘 보셨잖아요. 그 주인공으로서 전투기, 그 전투기가 무스탕이라고 하는. 무스탕. 2차 세계대전의 혁명. 주인공으로서 등장한 여러 영화가 있었죠. 그 무스탕. 멋있죠. 네. 그래서 그 뭐 제식 기호가 2차 대전 때는 P-51이라 했다가 네. 미공군이 이제 1947년도에 창군되면서 이제 그 제식 기호가 더 바뀌죠. F-51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공군의 최초 전투기였죠. 그럼 이 무스탕은 대한민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됩니까? 실제로 이게 그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요구한 거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냥 처음부터 그냥 슈팅 스타 주세요. 네. 제트 전투기 주세요. 제트 전투기를? 네. 미국에서 좀 어이없었겠어요. 무스탕을 달래도 좀 주기 힘들었을 텐데 제트 전투기를 달라. 더욱이 그 당시에 F-80 슈팅 스타는 지금의 뭐 F-15K 같은 수준이죠. 그렇겠죠. 물론 이제 더 좋은 지금의 F-35급의 세이버를 개발하고 있을 때지만은 근데 실전 배치된 거는 이제 F-80이니까 거의 뭐 F-35 수준 아닙니까? 당시로서는? 뭐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네. 뭐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제트 전투기가 모자르던 막 생산을 해서 막 배치를 하던 초기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최고의 첨단 전투기를 달라고. 무스탕도 오기 전에. 네. 당시 한국에는 조종사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있었죠. 구일본군 출신들. 구일본군 출신. 일본군 출신이요? 네. 일본인? 아니 조선인. 아니 조선인이 무슨 전투기를 뭡니까?
전쟁 태평양 전쟁 그 막판에 가서는 네. 자살 특공대 조종사가 필요하잖아요. 가서 그냥 가미가제. 네, 자폭해야 되는. 자폭용으로 네. 한국인을 그렇게 조종수를 가르쳐서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죠. 전체적으로 전쟁 후반이니까 태평양 전쟁 후반이니까 조종사가 자국 일본인 조종사도 모자르고. 다 저기 가미가제로 써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되는 대로 다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중 일부가 이제 우리 그 조선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그 당시에 조선인, 네, 조선인을 가미가제용으로 써야 된다. 조종사 교육을 해서 양성시켰다. 어차피 가서 그냥 돌아오지 않는 카미카제. 야.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인물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우리 잘 아시는 김두만 장군님도. 김두만 장군. 예, 그분도 카미카제 조종사로 양성이 됐었는데 이제 운 좋게 태평양 전쟁이 딱 중간에 끝나면서 네, 그분이 이제 그 딱 배치됐을 때 예. 살아남아서 이제 귀국을 하죠.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조종사들의 어떤 그 소위 수뇌부 처음에 조종사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도 어떻게 좀 뭐 쫄고 쫄라서 결국은 무스탕이라도 받아냅니까? 근데 이제 여러 차례 1949년부터 여러 차례 이제 요청을 해요. 우리 이제 공군도 창군되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아무런 그 전력도 없는데 기껏해야 연락기 아니면 훈련기 뭐 22대인데 그 6.25 전쟁 났을 때 22대인데 네. 그 이제 1년 사이에 1년과 2년 사이에 많은 요청을 하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 그 당시 주한미 대사관의 무초 대사 네, 무초 대사께서는 이제 그거를 계속 건의를 좀 받죠. 우리 정부로부터 좀 네.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타진을 여러 차례 하죠. 그래서 좁혀진 게 F-51D 무스탕 한 40대까지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방어 전력으로서. 본국에다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F-51 무스탕을 일단 40대를 들여오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인프라가 우리 그 대한민국 공군 인프라가 없던 시절이니까 또 이제 고민을 또 하는 거죠. 이거 줄 수는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 네. 공군이 국방부 뭐 효율적인 전력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예, 전혀 없었죠. 사실 그 당시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한 달을 보내면서 6.25 전쟁 터지니까 빨리 저기 10대 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것도 왜냐면은 교관 조종사 양성 그런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10대를 인수했는데 바로 이제 실전 투입이 돼버리죠. 10대 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전사하신 분도 있고 휴전할 때까지 F-51D 무스탕을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되죠. 그 단일 기종으로.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북한 공군 대비 우리 남한 공군하고 이제 다른 점이 있지. 남한은 프로펠러 비행기고 북한은 혹시 제트기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1952년도에 북한 공군은 미그 15 제트 전투기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소련에서. 예. 그러니까 기종 전환을 하죠. 제트 전투기로. 이제 그 차이점이 있고 전투기 종류가. 근데 우리는 계속 휴전 때까지 F-51D 무스탕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 문제는 예. 6.25 전쟁이 휴전하고 나서 계속 대립을 하게 되는데 계속 무스탕만을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소위 레시프로라고 하는 프로펠러 전투기가 이제 도태 시간이 가까워져 와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트 전투기로 빨리 기종 전환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게 미 공군도 제트 전투기가 많이 모자른 거예요. 미 공군도 제트 전투기가 모자란 마당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달라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휴전을 하면서 네. 이제 또 상황이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또 기종이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기종 나오니까. 또 바뀌었구나. 뭘로 바뀌었죠? 미 공군의 주력은? 우리 6.25 전쟁 기간 중에 활약한 거는 최첨단 전투기는 소위 F-86 세이버죠. 네네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세이버를 달라. 우리 이제 공군 참모총장 중심으로 이제 요구를 계속 하게 되지. 근데 미국은 아까 PD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주력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 공군이 그 당시에 F-80, 84, 86이 주력인데 중에서 제일 첨단이 86이죠. 네네. 자기들도 모자란데 주기가 좀 어렵지. 물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센츄리 시리즈가 이제 개발한 대군이 있었어. 그렇죠. 6종 세트. 네, 그건 대군이 있는데 그건 아직 그 배치 대구나 뭐 인수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장은 미공군도 F-86 세이버를 주력으로 써야 되니까 우리 또 정부에서는 달라고 하는데 이 군사 원조잖아요, 무상. 그렇죠. 못 주니까 대신 이제 그래도 북한 공군이 미그 10을 가졌다니까 뭐 대안을 또 미국에서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 반대로 답변해야 되잖아. 네네. 그랬던 게 F-84 썬더 제트. F-8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86은 날개가 후테이게요. 그럼 네네. 공중 기동 성능이 되게 좋은 거지. 그렇죠. 네? 간단히 얘기해서. 84는 이거. 평자. 그러니까 공기장이 심한. 그러니까 이게 성능 엔진 추력도 그렇고 디자인도 이렇게 보면은 같은 이렇게 앞에 뻥 뚫린 전투기인데도
좀 더 세이버가 좀 더 날렵하고 멋있어. 야 그것만 봐도 아 이게 어떤 게 구형이고 어떤 게 좀 더 좋은 전투기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네네. F-84 가져가라. 그거는 좀 여유가 있다. 근데 당연히 그거 가지고는 미그 15하고 이렇게 공중전을 해보니까 밀려. 실전사가. 역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북한은 미그 15 있는데 그것도 뭐 한두 대가 아니라 미그 15하고 F-86 세이버하고 붙으면 어떻게 더 유리했습니까? 뭐 우리 당연히 86입니까? 전에 우리 말씀 주고받았잖아요. 86이 이겼다고. 전체 비율이. 네네. 네, 전체 비율이 물론 이제 과장돼서 13대 1까지로 이렇게 표현이 그동안 됐었는데 그건 아니고 최근에 10년 전부터 이렇게 나온 얘기가 뭐 실제적으로는 한 5대 1. 5대 1. 네, 하여튼 뭐 저게요. 압도한 거는 맞아요. 네네네네. 압도한 건 맞는데 그 당연히 이제 그 실전사가 전쟁 기간 중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 주세요. 대한민국의 이 넉살은 장난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기준점은 다른 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랩터 F-21 달라면은 못 주잖아요. 미국이 안 주잖아. 절대 안 주죠. F-35만 팔아도. 네네.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첨단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센츄리가 이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줄 수는 있는데 역시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연됩니다. 북한 공군 대비 우리는 제트 전투기 도입하는 과정이 한 3, 4년이 늦어지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제트 전투기는 좀 시간이 늦춰져서 1955년도에 F-86 F 세이버를 이제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북한 공군 대비 많이 늦은 거지. 그리고 숫자도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미국이. 그리고 반면에 좀 이렇게 공교롭게 일본 항공자위대가 창설되면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최초 전투기가 F-86 F 세이버인데 같은 해에 일본도 줍니다. 55년도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묘한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모자르다 부족하다 해서 못 준다 하다가 일본 항공자위대가 창설되고 나니까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 극동에 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면허 생산까지 그래서 한 뭐 300대의 면허 생산을 뭐 세이브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더 주세요 모자라요. 북한은 미그 15가 너무 많은데 모자라요. 계속 국어를 했군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미국의 무상 군사 원조로 국방력을 이끌어가던 시절이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뭐 우리가 뭐 국방 예산으로 뭐 물건을 뭐 전투기나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었으니까. 그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전적으로 미국의 예산에 의존하는 거죠. 전체 미국 국방 예산에서 이제 군사 원조, 해외 군사 원조의 대한민국 거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세이버 전투기를 뭐 한 번에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받았어요? 최종적으로는 뭐 200대를 보유했다는데 그 중에서 고장난 것도 받았고, 뭐 이렇게 부품을 뜯어 쓰는 뭐 스페어 파트용으로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실제 운영한 거는 120여 대. 공중에 떠서 작전할 수 있는 게 지상에 고장나 있는 거 빼고. 그래서 두 번째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는 F-86 F 세이버인데 이제 그건 제트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이제 운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역시 그 부품. 왜냐면 미국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은 센츄리 시리즈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기. 거기에 모든 필이 꽂혀 있었고 그 전술핵 투발할 수 있는 센츄리 시리즈에 필이 꽂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게 기반을 다시 새로 이제 구축하다 보니까 그 후속 군수 지원이 아무래도 이 구형 전투기가 돼버린 F-86 F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거나 이 미국이 어떤 전투기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그것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밀어내기. 시장이 나오면 먼저 쓰던 구형을 이제 주는. 그럼 이 센츄리 시리즈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건 바로 그 유명한 F4 팬텀 아닙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F4D 팬텀 전에 또 과도기적인 중간에 전투기가 두 가지가 또 있었지. 그게 또 도입이 됐었습니까? 자, 무상 군사 원조로.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리는 F-86 F 세이버 얘기를 말씀드렸죠. 이건 주간 제공 전투기예요. 레이더가 없어. 물론 이제 거리 측정 레이더라고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거는 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이더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북한이 이제 그 휴전을 하고 나서 소련에서 군사 원조를 받는 게 IL-28 경폭격기를 보유를 하게 돼요. 저희 엊그저께 방송했던 그때부터 이제 얘가 이제 존재하는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실감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박물관에 가야 할 그 폭격기인데 현재로서는. 근데 얘가 지금 전술핵을 뭐 장착해서 투발하면은
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공대함 미사일을 테스트해봤다. 네, 뭐 그런 어떤 위험 요소는 살아있죠. 구형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IL-28이 도입이 되고 더불어 미그 15를 대폭 개량한 소위 미그 시리즈의 아음석 전투기의 끝판왕이었던 미그 17이 이제 그걸 보유하게 되죠. 아, 북한이 네, 미그 17. 17. 이거는 이제 베트남전에서 아주 뭐 활약했던. 네, 북베트남군이 아주 최대한 활용을 했던. 북한이 아주 세졌네요. 그러면 이 미그 17을 잡을 만한 전투기가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은 이제 미그 17을 진화했고 우리는 이제 F-86F에 머물러 있는데 좀 더 공중전 기동 성능이 좀 향상된, 네. 소위 뭐 엔진 추력이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뭔가 신형 무기가 좀 달려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F-86D, F-86D. 예, 세이버 레이더가 달린 세이버를 60년도에 인수를 하는데 정식 레이더가 달린. 예, 물론 지금 생각하면 뭐 저기죠 형편없는 아주 뭐 그렇겠죠. 그 기계의 신뢰성, 레이더 신뢰성이 없는 네네. 고장 자주 나는 네. 그리고 그 탐지거리도 짧고 지금 같은 그런 레이더가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첨단이었고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는 그 이유가 있었죠. 줄 수 있는 여유가 왜냐면 계속 제트 전투기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네. 결국 센츄리 시리즈가 이제 막 본격 배치되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걸 밀어내게 한 거예요. 또 새로운 걸 또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그 센츄리 시리즈 중에서 F102, 102가 이제 이 주일 미공군에 본격 배치가 되니까 이제 이 전투기는 어디가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IL-28 그 경폭격기가 위협이 된다고 하니 네. 야 보내주자, 주자. 그래서 공급을 이제 무상군사원제를 하죠. F-86D를. 네, 또 그러니까 저기도 또 다른 버전이죠, 세이버에. 그러니까 미국은 F-102를 쓰고 갈아타고. 갈아탔으니까 자꾸 그 전 모델인 F-86D는 대한민국으로 밀어버릴 거예요. 남는 거. 뭐 소위 잉여 이제 물자가 되는 거죠. 없는 마당에 그거라도 얼마나 감지덕집니까? 그런데 네. 동시에 일본 항공자위대에도 공급을 합니다. F-86D를. D도 먼저 똑같이. 네, F도 줬는데 물론 그것도 면허 생산까지 시키는데 D까지도. 면허 생산까지. 네, F형은 이제 면허 생산 시켰고 D형도 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나마 동일한 전투기를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똑같이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네네. 근데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IL-28이 위협이었고, 네. 일본은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소련. 당시 소련. 네,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 지금도 살아있는 TU-95. 그걸 이제 요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에게는 이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는 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PD님 생각하실 때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죠. 뭐 지금까지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의 하여튼 그 밑에 뿌리는 같은 거죠. 그러네요. 이렇게 미국이 무기를 주거나 뭐 판매를 해서 이렇게 견제를 시켜야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어쨌거나 뭐 돈 주고 판 건 아니니까. 우리 무상 군사 호조죠. 그냥 감사하게 받아 써야죠. 근데 이제 이게 F-86D를 들여오면서 좀 변화가 있는 게 소위 금문도 공주전에서 활약한 대만 중국. 그때 이제 당시 중공. 처음 등장한 AIM-9B 공대공 미사일을 같이 받아요. 대한민국이요? 네. 그 무기를 이제 같이 획득하죠. 동시에. 플랫폼 미사일. 그럼 사이드와인더를 F-86D에 장착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 AIM-9B 사이드와인더. 그래서 뭐 이 공대공 미사일은 뭐 이렇게 빨리 받은 편이에요. 늦게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역시 북한은 지금 아직도 살아있는 박물관. IL-28 때문에. 요격용으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F-86D 세이브는 기관포가 없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원래 설계 보면 밑에 로켓탄, 공대공 로켓탄인데 이게 명중률이 떨어지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미사일을 이제 두 발을 달고 출격해서. 딱 두 발이야? 두 발. 두 발 쏘면 어떻게 돼? 레일 런처. 네? 그거 다 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한 대는 격추하는 거니까. 그럼 미그 17은 못 알고 있었는데요? 미그 17은 기관포가 역시 핵심 무장. 미사일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없었어요. 그럼 상대가 됐겠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게 미그 17도 그 똑같은 그 F-86D 세이버 같은 그 초기형 러시아제, 그 소련제 초기형 공대공 미사일 AA1 알칼인가 하여튼 뭐 그 미사일을 이제 장착한 야간 요격 전투기 버전을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도입하니까 또 이제 경쟁하는 거니까 계속 무기 경쟁이니까 또 소련한테 우리도 그거 주세요. 특별히 야간 요격 버전 미그 17.
그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미국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무서운 미사일을 줬습니다. 우리 또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서 주시라요. 같은 시기에 이제 그 미그 17의 야간 요격 버전을 봤죠.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이 F4 팬텀 이게 그 다음 기종입니까? 중간에 또 있어요. 또 있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게 갈 길이 멀구나. 보세요. 처음에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사를 보시면 전투기 발전사 보시면 처음에 프로펠러 전투기. 그다음에, 무스탕. 네, 그다음에 제트 전투기인데 날개가 딱 후테이크. F86 F. 그다음에 야간에 또 떠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F86D 세이버. 까지 이제 왔죠.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센츄리 시리즈가 뭡니까? 6종 선물 세트요. 걔들이 특징이 뭐예요? 아주 단적으로 초음속. 초음속이죠. 일단은 초음속이지. 일단은 초음속. 일단은. 네, F100부터. 예. 네, 100. 근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세이버가 아음속이잖아요. 두 종류가 있지만은 네. 아음속. 소위 우리 여객기 수준의 속도잖아요. 평상시 순항 속도가 고도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은. 뭐 900km대. 네, 그냥 고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초음속 시대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동맹국한테 우방국한테 이 또 초음속 전투기를 주자니 뭔가 이게 고성능이야. 물론 이제 그 동맹국에 따라서 F104 과부제조기 그 면허 생산 만들기 한 것도 있지만은 네. 이 또 다른 게 보급용 전투기 초음속인데 보급용. 진짜 보급용. 예.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거 부담 없이. 그게 F5A 프리덤 파이터. 근데 이 프리덤 파이터가 막 1.4 초음속을 내는데 최대 한번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또 얘도 이제 특징이 무장이 사이드와인더 두 발. 이 날개 끝단에 두 발. 무장이 좋아진 거죠. 처음으로 그 설계 디자인을 보면은 날개 끝단에 아예 그 초기 사이드완드를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딱 정식으로 이제 고정. 네네. 처음부터 생산할 때부터. 근데 세이버는 그렇지는 않았거든. 나중에 붙인 거거든. 그 레일 런처. 나중에 도입을 한 거니까. 완벽하지 않았다. 네, 그건 좀 차이가 있죠. 뿐만 아니라 그 기관포가 바뀝니다. 그 먼저 번에 그 세이버 얘기했을 때는 6.25 전쟁 때 그 기관총을 썼죠. 12.7mm. 네네네. 이게 화력이 약한 거예요. 약하죠. 네, 그래서 F5A에서는 이제 20mm 기관포 도입이 되죠. 좀 세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전 성능을 좀 높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20mm 기관포에 사이드와인더 두 발까지 장착. 고정 장착할 수 있는 레일 런처는 항상. 뭔가 이제 폼이 납니다. 폼이. 그런데 레이더가 없어요. 아니 그 전 것들이 레이더가 있었는데 F86 F도 레이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거리 측정 레이더라고 기본적인 건데 얘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 아니 무슨 전투기를 그따위로 만들어. 되게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외형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형도 멋있어. 그 당시 기준으로는 날렵해 아주 그냥 뾰족한 게. 네. 당연히 그 앞에 조종석 앞에 뾰족해서 레이더가 있을 거라 생각했더니 거의 비어 있어. 야,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반 이 레이더라는 게 복잡한 기계예요. 전자장비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동맹국한테 이거를 제공하면은 동맹국 종류가 있잖아요. 등급들이 있잖아요. 소위 요즘 말하는. 얘네는 줘도 돼. 얘네 좀 애매해. 그러니까 기술력이 떨어진 나라들이 있잖아요.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주면은 레이더를 제대로 작동도 못 시키고 또 이게 이제 적국에 넘어갈 수 있다. 그냥 아무 때나 이게 넘어갈 수 있다. 작전 중에 아니면 전투 중에. 예. 그래서 어떤 비용도 효과도 있고 뭐 어떤 정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없애요. 그냥 레이더 없이 그냥 앞에 텅 비어서 기관포. 그럼 이 F5A 프리덤 파이터. 네. 이건 지들은 안 쓰고 보급용으로만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기 수출사 전 세계 수출사라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최초의 본격적인 수출용 전투기지. 그래서 이게 완전한 이제 자기들은 사용 안 하고 우방국 동맹국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미국은 그러면 이걸 보급용으로 주고 자기들은 뭘 만들어 썼습니까? 바로 걔들은 팬텀으로 가죠. 야, 그 센츄리 바로 팬텀으로 갔구나. 센츄리에서 바로 팬텀으로 가죠. 네네네. 그것도 원래 미 해군 거를 딱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거 쓸만하네. 야, 우리는 팬텀으로 가고 동맹국 우방국한테는 F5A를 주고 그 동맹국 중에서 좀 머리가 있고 뭔가 능력이 손재주가 있는 뭐 서독과 일반한테는 야 그 스타파이터 과부 제조기 줘.
근데 과부 제조기에 레이더는 좀 좋은 거를 넣어서 주고 예, 무장도 좀 뭐 개발해서 넣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 당시 대한민국은 이제 못 살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라도 줘서 북한군을 막아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F5A가 들어오게 된 거군요. 예. 1965년도부터 이제 인수를 하죠. 무상 군사 원조로. 그래서 이제 초음속 시대를 열어요. F5A로. 레이더는 없지만은. 네네. 그럼 이제 상대방 북한 공군은 이제 미그 19 초음속 전투기. 역시 그러니까 북한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소련의 최초 초음속 전투기가 또 미그 19니까. 네네. 거의 비슷한 성능이죠.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미그 21 마 2급에 좀 더 고성능 전투기를 뭐 소량 많지는 않은데 네네. 일단은 뭐 교관 조종사 양성료로 이제 뭐 10대 미만은 또 이제 받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그 15, 17, 19, 21의 어떤 4종 세트의 이제 기를 딱 만들어 놓는 거죠. 북한이 미그 21까지 나왔으면 네. 이게 F5A로 이게 대응이 됩니까? 다행히도 그 시점에 67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뭐 10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량이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뭐 무시하지 못할 전투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도 뭐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배치된 첨단 전투기를 할 수 있죠. 또 북한 공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비율은 뭐 극히 낮은 거고.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우리 F5A를 내세우고 북한의 미그 15, 17, 19까지는 뭐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데. 상대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북한 공군이 이제 미그 21에 이제 눈독을 들이면서 숫자를 이제 늘려간다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겠죠. 문제가 되는 이제 시점인데 시점이 되고 있는 거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21을 상대할 수 있는 전투기가 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역시 F4 팬텀이죠. 야, 여기서 드디어 F4 팬텀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베트남전 공주전을 이제 미국이 수행을 하죠. 수행하는데 공주전을 이제 해보니까 제대로 미그 21을 격추하는 기종이 유일하게 F4 팬텀이라는 게 이제 답이 나오죠. 증명이 됐네요. 베트남전에서. 전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센츄리 시리즈는 뭐 어림도 없어요. 힘도 못 쓰고 다 그냥 막 추락하고 격추되고 손실이 많아요. 센츄리 시리즈는. 그러니까 등장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죠. 센츄리 시리즈는.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유일하게 F4 팬텀밖에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스페셜이 나왔군요. 명품이 나왔군요. 당시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67년 전후로 해서 뭐 66년부터 뭐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미국의 F4 팬텀 그 중에서도 F4C 초기 모델에 이거는 미공군에.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대표님, 미국이 이 F4E 팬텀을 쉽게 줄 리가 없었을 텐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베트남 파병. 대가성이 있죠. 파병. 6.25 전쟁 때와 달리 우리 대한민국 지상군이 전투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했던 게 이제 처음으로 보여준 게 베트남전 파병이죠. 또 베트남 가서 용맹함을 떨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군이? 이제 실력이 인정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자기들의 그 동맹군으로서 잡아놔야 되잖아요. 뭐 병력 숫자도 뭐 미군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럼 반면에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 이제 터지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사건들이. 푸에볼러 피나, 그다음에 EC-121 그 정찰기 격추. 그건 이제 미군 자산인데. 그것도 있었고, 우린 또 이제 68년도 1월 22일 김신조 청와대 습격.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일이 뭐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미국이 이제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리한테 주겠다고 해서 결정된 기종이 F4C가 아니라 F4D 팬텀. 좀 더 개량된 거. 좀 더 개량된 걸 줬어요. 그것도 이제 미국의 부대 운영 사정에 따라서 생산 뭐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 다 따져보고서 이건 줘도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지 않게 그 F4D 팬텀을 이제 봤죠. 1969년 8월달. 그럼 당시에 일본에도 또 많이 줬겠네요. 근데 일본은 그때 주력기가 여전히 과거 제조기 F104J. 그래요. 그때는 이제 조금 달라졌네요. 좀 우리가 좀 잠깐 앞서가. 잠깐입니까? 근데 이제 일본 그 방위성도 그때도 차기 전투기로 F4를 이제 선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뭐 받기는 우리가 먼저 받은 거지. 먼저 받았다. 몇 년 좀 앞서죠. 그래서 당시에 뭐 요즘 신문 이렇게 보면은 그 아직도 이제 그 F4D 팬텀 얘기를 하는데 기사가 나와요. 아직도 나오는데 뭐 동북아에서 최고의 전투기를 뭐 운영했던 시절이다. 최초의 시절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숫자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처음에 이제 1개 대대 18대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데 그걸 추가 두 번째 대대를 이제 도입하게 된 시기는 또 일본이 이제 항공자위대가 막 팬텀을 면허 생산으로 시작할 때 1972년. 일본은 계속 면허 생산합니다. 네, 계속 면허 생산이죠. 처음부터. 대한민국 면허 생산 안 합니까? 한참 후죠. 뭐 1982년도까지 가야죠. 기다려야지. 그 시점에서 한 10년 더 기다려야죠. 일본은 다 항상 면허 생산하게 해주고 예. 대한민국은 면허 생산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처음에 앞에 부분에서 얘기 말씀드린 전투기 제작 조달이라는 게 미국 기반이 네. 있어야. 미국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의 그 버전을 하나의 모델을 주고서 만들어봐. 대신 만들어. 그리고 너희가 써야 될 물건이야. 나는 다른 거 개발하고 있을게. 그렇게 해서 나눠주죠. 그러니까 일본은 전투기를 줘도 면허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데 예. 당시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됐던 거죠? 예, 더 시간이 지나야 되죠. 기반이 이제 어떤 게 마련되려면은 80년대로 가야 되죠. 안타깝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그 시절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F4D가 들어왔는데 2는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미그 23이라는 또 신형 전투기들이 등장해요. 소위 중동전을 통해서. 1973년이 기준이 되는데 네. 당연히 이제 북한도 미그 23을 노리고 있죠. 도입을 하려고. 언젠가는 도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개량된 팬텀이 필요한 거지. 그게 이제 F4E 팬텀. 그래서 현재 20여 대 남아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 남아 있는. 네, 그게 그 당시에 발주가 돼서 만들어져 들어온 그 비행기예요, 전투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72년까지는 그 F4D 팬텀의 무상 군사 원조로 이제 한 개 대대를 더 증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주문을 넣지. 좀 더 개량형 팬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F4E 달라. 네, 우리도 진짜 그 영향이 있죠, 당연히. 우리 좀 더 개량된 똑같이 일본 항공자위대 쓰는 거, 우리도 저거 줘라. 당연히 줘야지.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보니까 베트남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성과가 있잖아요. 어떤 미국을 보조했던. 네네. 근데 인정을 받은 거죠. 잘하거든. 네,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주면은 잘 사용할 것 같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 발휘는 이게 꼭 필요하다. 네네. 대신 여기 돈 있냐? 여기 돈 있냐? 그러니까 이제 72년까지는 그 F4D 팬텀의 무상 군사 원조로 이제 한 개 대대를 더 증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주문을 넣지. 좀 더 개량형 팬텀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보니까 베트남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성과가 있잖아요. 어떤 미국을 보조했던. 네네. 근데 인정을 받은 거죠. 잘하거든. 네,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주면은 잘 사용할 것 같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 발휘는 이게 꼭 필요하다. 네네. 대신 여기 돈 있냐? 여기 돈 있냐? 그때만 해도 없어. 미안해. 그때만 해도 경제 발전은 막 이제 불이 붙기 직전이에요. 직전이라고. 연탄에 불 붙일 때. 네, 막 불이 이렇게 가스라이터 할 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내가 줄 수 있는데 그 너희들 돈 없지. 그럼 내가 외상으로. 외상으로. 그것도 돈을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FMS라고 이제 하는데 그 제도가 미국이 그 판매 방식이 일단은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식의 서류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미국 정부가 해당되는 그 정부가 관청이 그 제조사 맥도날드 더글라스에다가 이제 야, 돈 이거 한국 건데 내가 대신 내주는 거야. 좀 내줄게. 만들어서 보내줘. 그래서 이제 77년도에 최초의 그 F4E 팬텀이 들어오죠. 아니 당시에 이 방위성금도 걷어서 전투기 도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그 D형이 있어요. 네. D형을 한 5대 또 사는 것도 있어. 그건 방위성 그거고. D형이 방위성금이고. 그것도 E가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또 그냥 우리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죠. 다 납부를 하지. 그래서 우리 거로 만들지. 네네네. 네, 그건 주고. 그래서 그 F4E 그 돈은 좀 갚았습니까? 그건 나중 얘기죠. 그건 이제 할부에 할부. 일종 개념이. 그러니까 현재로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당연히 갚았겠죠. 이거 뭐 예전에 갚았죠. 제 기억으로는 전두환 때 다 이미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시절 때 80년대. 네, 드디어 F4E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1977년도에 이제 1호기, 2호기 들어오잖아요. 인수를 계속 받잖아요. 78년도에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78년, 9년 계속 연이어서 80년도까지 받아요. 네. 그래서 37대에 발주한 게. 37대. 네. 근데 이거는 기존에 먼저 받았던 무상 군사원조로 받았던 F4D 팬텀은 중고기를 받은 거고. 그러면은 F4E는 드디어 신빙 새 거를 받게 됩니까? 언박싱. 그렇죠. 근데 뭐 참 그 전투기가 아직도 수원 기지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공장에 미국의 맥도날드 더글라스 세인트루이스 공장 기준으로 해서 네. 77년도에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한 77년도에 막 만들었던. 네네. 그게 아직 좀 수원 기지에서 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은 뭐 세월의 흐름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뭐 70년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77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이제 네. 좀 뛰려고 하고 있었나? 저 학교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예. 그때 최첨 다녔어 그게. 그래서 이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F4E 팬텀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게 공개 안 했어. 잘 안 보여줬어. 귀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본격 그 F4E 팬텀이 본격 가동되고 막 훈련도 자주 나타나고 했던 거는 80년대. 80년대. 네. 그래서 상당히 귀한 그 전력 전투기였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신규 이렇게 발주, 우리가 외상이지만은 우리가 사겠다. 이거를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최초에 우리가 뭐 일종의 뭐 FX 사업이라 할 수도 있죠. 최초에 뭐 그 이후에 뭐 90년대 사업들은 뭐 경쟁들을 붙이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딱 물건을 지목해서 적어주세요. 저 전투기 주세요. 저 외상으로 저 할부로 끊을게요. 그럼 또 주고. 미국은 당연히 이제 정책이 있으니까. 신용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또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베트남전 성과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도 있지만은 또 군사력을 일정 부분 한반도에 증강을 시켜야 되니까. 동맹국이니까. 자,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도 대한민국 공군에서 계속 사고가 있었던 F5E 이거는 그럼 팬텀 뒤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동시에 들어오죠. 거기에 좀 가려져 있지. 가려져 있네. 우리가 또 팬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못했어요. 최초에 우리가 조종사 해당되는 전투기 조종사 양성, 교관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74년도에 이제 우리가 파미 미국에 보내죠. 양성 훈련에? 그 이제 조종사를 파견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조종사, 그 당시 교관 조종사가 이제 지난번 돌아가신 그 예전 그 참모총장 김옥래, 네, 그분도 가셨고, 그래서 지금의 뭐 참모총장 몇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교관 조종사로서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게 74년도 1900. 그거는 이제 F5E죠. 먼저 번에 A하고는 이제 다른 비행기죠. 그러니까. 네. 왜냐? F5E는 레이더가 있어, 레이더. 비록 성능은 떨어지지만은 레이더가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비행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되죠. 엔진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근데 그것이 아직도 또 수원기지, 강릉기지에서 그때 도입한 도입 방식은 똑같이 유상 군사 원조라고 해서 역시 그것도 외상, 할부. 유상 군사 원조. 이건 돈을 내야 돼. 그러면서 할부, 외상. 갚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연도별로 이제 이렇게 돈을 이제 지불하는 거죠. 그것도 다 전두환 시절에 다 갚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50대 거의 다 끝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력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우리 경제 발전을 정비를 해보면은 전투기 도입사도 그렇고 거의 같이. 어쩔 수 없죠. 네, 같이 발전하는 거. 돈 없이는 저 어릴 때 이 아카데미 이 비싼 전투기 못 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또 우리 피디님 뭐 말씀 도중에 뭐 프라모델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프라모델도 크면은 비싸. 항상 비쌌어요. 이게 그 사이즈 커지면 비싸. 조그만 건 쌌다니까요. 500원짜리도 있었고. 근데 뭐 여담이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그 F4D나 F4E 팬텀 그 프라모델 그게 만들어 놓으면 멋있긴 했었어요. 끔찍한 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F5E 그리고 F4E가 들어옴에 따라 이 공군력이 굉장히 확대되게 되네요. 전투기 전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전투 비행단이 막 생기죠. 막 급상승력. 막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제 급상승하는 시기죠.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전투기 면허 생산 안 합니까? 그 영향이 있었죠, 사실. 그 일본에 영향을 이제 받죠. 그 아까 말씀하신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이제 F4E 팬텀도 면허 생산하고, 근데 우리는 능력이 안 돼, 기반이 없어. 그렇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도 언젠가 해야 되고, 전투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체 만들어내는 그 목표를 세우죠. 그게 이제 75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대만도 전투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허 생산이에요, 아니면 자국 생산이에요? 그 당시는 대만이 이제 최초의 면허 생산이죠. 아, 대만 역시. 네, 그게 기종이 F5 EF. EF. 이제 미국이 아까 우리 처음에 F5A 보급 전투기했죠. 네네. 이게 또 제2의 보급 전투기라. 지들은 사용 안 하면서. EF가. 네. 마구 뿌리려고. 근데 레이더를 넣어준 거지. 야, 레이더를 넣어줄게. 그것도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2의 보급형으로 이제 뿌리기 시작해서 면허 생산은 이번에는 우방국, 동맹국 중에서 이제 최상위 국가? 아니죠. 그 밑에 등급. 바로 밑에. 네, 뭐 한 1.5 정도 등급. 1등급이 아니라. 최상위 국가는 어디였습니까? 아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독, 일본, 뭐 호주죠. 여전히 전통적으로 뭐 캐나다 이런다. 거기다 대만도 끼고. 대만이 이제 애매모호한 게 1.5. 그럼 대한민국 2입니까? 그 당시에는 2로 봐야죠. 2. 당시에는 2였구나. 지금이야 이제 뭐 상승을 많이 했죠. 1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만이 먼저 F5EF를 이제 대량 면허 생산에 들어가죠.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그 옆에서 보니까 쟤도 원래 만들고 있는데 얘도 만들어? 우리도 북한도 보유수가 많은데 우리도 뭐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도 좀 면허 생산하게 해줘. 요청을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권이 소위 그 대통령님이 이승만 대통령 때는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좀 F-80이라는 걸 좀 이렇게 앞서가는 기종을 요구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그 당시에 그 F-16을 요구해요. 최첨단.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개발도 다 안 끝난 F-16을 좀 면허 생산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의 카터 정부잖아요. 네네. 70년대 중반이니까. 네네.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카터랑은 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외형상으로 알려진 거는 카터 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모든 걸 다 거절당한다. 그다음에 기종이 너무 앞서갔다.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발굴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미국 내부의 자료들이 이제 공개되는 게 있는데 우리 또 공군에서 또 가서 이렇게 많이 조사하신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잘못 알려진 게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한국의 역시 능력을 보는 거예요. 경제력, 기술력, 경제력과 기술력이잖아. 과연 얘네들이 이걸 만들 수 있겠어? 조립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면허 생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등급이 이것도 단순 조립이 있고 일부 부품이나 뭐 엔진을 면허 생산 또 어떻게 만들어서 껴넣는 것도 있고 단계별로 이제 면허 생산의 조건이 있거든. 근데 한국이 그 당시 75년, 6년, 7년도에는 그것조차도 못 한다는 거지. 그 자동차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가 뭐죠? 포니원. 포니원 겨우 만들까 말까 하던 시절인데 76년 7년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냉정하게 보니까 이게 아직 저 대만보다는 기반이 없어. 좀 더 시간을 늦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게 앞서 기종을 더 최신 기종의 F-16을 자꾸 얘기해? 말도 안 되겠다. 일단 이 미국에서는 이제 평가를 다시 하는 거죠. 여러 차례 평가를 또 해요. 그 옛날 그 40년대 후반처럼. 다시. 보니까 기반이 아직 모자라.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반이 있어서 좀 조립을 제대로 하는데, 그래서 한국은 좀 늦추자. 그 늦추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전투기는 다 외상으로 이제 판매하는 거, 그거는 다 주고, 그거 끝나는 시점, 다 도입이 된 이제 전달한 시점에 면허 생산권을 주자. 그것도 기종을 F5EF. F-16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건 거절. 당연히 안 되겠죠. 기술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되죠. 기반도 안 되고. 그거를 면밀히 미국에서 이제 평가하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뭐 카터 정부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거절한 거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차례대로 미국은 계획을 세우고 차례대로 딱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82년도 9월 달에 제공호가 이제 최초 1호기가 탄생되는 시점이 그렇게 해서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직도입하는 거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86년도에 다 끝나죠. 그 제공호를 하는 F5EF. 그거는 이제 앞에 K자가 붙죠. 면허 생산한 거라서. 면허 생산한 거는 다 K자가 붙어요. 그리고 뭐 미국한테 주문할 때 우리가 뭐 성능을 좀 달리 해달라 하면은 그 뒤로 붙어. 뒤로 붙고. 그러니까 F-15 K 뒤에 붙는 건 성능을 좀 개발 요구를 좀 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KF-16처럼 K가 앞에 붙는 거는 면허 생산. 그런데
F-35A는 아무것도 아니지. 아,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최첨단의 스텔스니까 그대로 주는 대로 야 이게 막 벌벌 떨면서 받아. 야 주변에 보안 유지 벌벌 떨면서. 근데 워낙 뭐 미국이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보안 유지 때문에 뭐 수리도 힘들고. 근데 이제 뭐 여담이지만은 최근에 뭐 올해 2022년 9월 기준으로 일본은 그게 좀 풀렸어요. 뭐가 풀렸나요? 일본은 언론 인터뷰도 시켜 그 대대장들. 그래서 다 인터뷰했어. 그리고 에어쇼에 일본 조종사가 조종하는 그 F-35 가지고 이렇게 기동 시범을 해. 그게 9월 달부터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통과비행이잖아. 그리고 해당되는 그 지휘관들 뭐 누군지도 몰라. 공개 안 하잖아. 그런 차이점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그게 다 이렇게 전투기 역사나 그런 나라 운영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두는 게 있죠. 세세한 게. 자, 그러면은 F5EF의 면허 생산을 하게 됐고,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KF-16 네. 면허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 공군의 최초의 F-X 사업이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서 나온 우리의 예산, 우리의 돈으로 사오는 거죠. 결국 면허 생산을 했는데 네. 우리의 돈으로 이제 뭐 외상도 아니고 떳떳하게 야 우리가 이렇게 돈 있어 이 물건 팔어. 근데 면허 생산할게. 우리 사천 공장에서 만들게. 했던 게 이제 그 KF-16이죠. 그 시작이 이제 역사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 공군의 전투기 획득사가 방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지죠.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예, 너무너무 춥습니다. 자, 추운 건 추운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한국 전투기 도입사 4부가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오느냐. 네. 오래 걸렸습니다. 네, 오래 걸렸습니다. 마무리 짓죠. 자, 그럼 지난 3부에 이어서요. 이 대한민국의 KF-16 네. 이것이 전격 국내 최초 면허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뭐 발탁이 된 거죠. 발탁. 어떤 부분에서 발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게 KF-16을 이제 뭐 여러 차례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제 내용들을 많이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현재도 어떤 비상 스크램블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나 중국의 폭격기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량이 부족한 F-15K 한 기종으로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기종 그 중에서 KF-16은 꼭 출격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이제 핵심 전력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전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발전사뿐만 아니라 이제 항공산업에서 상당한 이정표 자리매김을 했던 기종으로 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월로 따지면은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네. 그때부터 대한민국 이제 항공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제 하는데 네. 그 기종이 이제 KF-16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KF-16을 면허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께서 이 KF-16이 본인에게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가장 먼저 이제 공군 전투기 발전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제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은 그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그냥 일방적인 미국의 군사 원조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전투기를 이제 확보했었고 수량도 많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70년대 중반부터 외상이지만은 뭐 FMS 유상 군사 원조예요. 그 당시에는 무상이 아닌. 그래서 F5, EF 그 지금은 이제 그 수원 비행단하고 강릉 비행단에서 이제 일부 쓰고 있는 그리고 이제 팬텀도 D형 있고 E형 있죠.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 물론 이제 중고 기체가 섞여 있지만은 그게 미국의 이제 유상 군사 원조로 확보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전투 비행단 숫자가 급격히 늘죠. 70년대 후반부터. 그래서 그게 좀 오늘까지 자리를 이제 잡다 보니까 그 노후기를 이제 몰리면서 장기 운영 전투기로 몰리면서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사업이 이제 KF-16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KF-16의 위치가 또 뭐냐? 최초에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의 어떤 경쟁을 붙여서 해외 기종 도입을 하는 사업이지만은 뭐 면허 생산은 그다음 얘기고요. 어떤 단어가 붙는 게 경쟁을 붙이죠. 그게 어떤 경쟁이었죠? 그 전까지는 경쟁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받아서 사오는 전투기가 F4 팬텀하고 F5였는데 KF-16 이때 이제 경쟁자가 있었죠. 둘 다 이제 미국 회사인데 그 하나가 경쟁에서 떨어진 게 바로 이제 지금의 보잉사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가 통합되기 전에 했던 회사 이름이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FA18. FA18. 호넷. 예.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슈퍼호넷이라는 이제 새로운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이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레거시 호넷이라고 따로 이렇게 부르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최초에는 우리가 이 FX라는 단어도 썼고 경쟁도 붙여봤고 그리고 이제 선정을 최초에는 FA18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 쌍발 전투기. 처음에요. 네, 쌍발 전투기고 이제 미 해군 해병대 주력기로 이제 한참 막 자리 잡고 있을 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그 뭐 연도 시기로 보면은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시절인데, 네. 그러니까 사업 FX 사업은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988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 최초의 기존 결정은 1990년 12월에 했어요. 그게 이제 F-18 호넷 했는데 미국의 그 해당 회사 제작사에서 가격을 이제 인상이 돼요.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이제 따라 붙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견적이라는 게 아마 대충 견적 같았어요. 이기기 위해서 대충 견적을 내고 가견적 같은. 예,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붙고 자기들이 선정이 되니까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인 거죠. 막상 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옵션들을 더 붙여서 가격을 높게 받자. 네, 실제 이제 가격이 이제 붙은 거죠. 야, 장사꾼.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공군의 전력 증강 목표는 120대를 확보하는 건데 네. 그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120대를 이제 채울 수 없는 높은 가격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자금이 좀 부족했던 거죠. 아니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이제 획득 예산은 연도별 획득 예산은 딱 얼마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 턱없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들여다보게 되죠. 근데 중간에 이제 비사 한마디가 이제 들어가는 게 비사 한마디입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서. 좋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게 미국의 가격 인상을 들이미니까 그 당시에 동시에 이제 진행됐던 사업이 다른 게 있었어요. 네, 그 해군의 네. P3C 오라이언 사업. 오라이언. 해상 초계기. 네. 해상 초계기를 이제 새로 사오는 그 사업의 예산을 가져와서 붙여서 사야 되겠다. 네. 그랬어요. 그런 아이디어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국방부에서. 일단 아이디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방사청이 없었으니까 네네. 국방부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럼 이 예산을 일단 급한 대로 전용을 해서 붙여가지고 저걸 사옵시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업도 중요하고 북한 잠수함 위협이 점차 늘어나니까 네네. 해군 사업은 그것들은 보내고 네. 이것은 다시 한번 반대측 떨어진 쪽의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성능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그래서 받아보니까 성능 개량 사업이 막 시작이 돼서 지금의 이제 KF-16 대표적으로 암남 미사일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게 제일 대표적인 성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견적을 비교해 보니까 120대를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F-16이. 예, 미국의 F-16 블록 52로 기준을 해서. 그러면은 이 맥도날드 더글라스사는 돈 좀 더 받아 먹겠다고 하다가 결국 뺏겨버린 거네요. 네, 집에 가세요. 네. 집에 가세요. 근데 이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제 F-16 지금의 KF-16이지만은 지금 블록을 말씀드렸죠. 네네. 그럼 블록 5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2하고 또 50평이 있어요. 52와 50.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50평은 엔진이 제너럴 일렉트릭 사 거고. 네. 그리고 52는 플랫 히트리 사 거예요. 그 플랫 히트리 사가 요즘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원래 옛날부터 기술이 한 발짝 더 앞서는 거예요. 제품 엔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주 고급의 엔진의 뭐 대명사고 뭐 여객기 분야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도 우리 주한미군 오산 군산의 F-16이 다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 써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고율이 좀 뭐 비슷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다른 뭐 학자들에 의해서 근데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더 부여가 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PW 프레이트니 엔진을 선정한 건 좀 가격이 좀 낮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간 결과지만은 면허 생산할 때 면허 생산하면서 이제 공군에 이제 납품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받으면서 초도 운영하던 시절이 이제 97년도인데 그 당시 유별나게 추락 사고가 많았죠. 근데 최근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객기, 그러니까 최신의 여객기조차도 지금 전부 미세한 실금이 다 이렇게 가 있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미세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더욱이 대한민국의 이제 KF-16에 이제 채택된 PW 프레히튼 엔진을 국내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 생산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게
직수입한 엔진과 비교해서 그 후속 처리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밀하게 좀 이렇게 조립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물건을 이제 그 분리된 거를 다 받아서 조립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네네. 그리고 일부는 이제 국내에서 어떤 그 부품도 좀 조달해서 같이 껴넣어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추락 사고가 그때 좀 많았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또 뭐 엔진 피터블 엔진으로 인해서 그 KF16 또 최근에 추락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예, 뉴스 기사에도 엔진이 언급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가격이 좀 뭐 좀 아무래도 PW 엔진이 미국 내에서도 G보다는 좀 싼 걸로.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가격이 이제 맞춰진 거죠. 막 여기서는 좀 낮추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체계 종합은 그 당시에 채택될 당시에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지금은 로키드 마틴인데. 네네네. 근데 제너럴 다이나믹스 포트워스 공장 그 지명인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서 이제 받은 거니까. 그래서 가격을 다 맞춰서 이제 선정되고 발표가 되고. 그래서 91년도 3월달에 이제 그 번복되는 발표가 있었죠. 역시 노태우 정부 시절 때.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충 교역이라든지 많은 조건들을 이제 협상도 다시 면밀한 협상도 해야 되고 뭐 세부적인 뭐 어떻게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쳐서 그 항공기를 국내에서 이제 조립 면허 생산을 시작한 거는 바로 95년도.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완벽하게 KF16을 면허 생산을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98년도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대수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이제 98년도면 또 김대중 정부 때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막바지. 네. 거의 이제 120대를 채우는 단계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KF16이 한국에 도입이 됐군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숫자적으로 어떤 주력기로 그 위치 지위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손색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또 거기에 추가해서 어떤 그 트렌드나 성능 그 개량의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은 A사 전자주사시 레이더를 이제 갈아 끼우는 그게 핵심이죠. 사업에. 네네네. KF16U 업그레이드 사업을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KF16U가 지금 한 절반 이상은 개량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대 배치도 일부 돼서 피치블랙 훈련 호주에서 했던 네네. 거기도 파견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도 KF21이 이제 그 후속 기종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따져보니까 KF21 보람의 전투기도 120대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우리 지금 개량했던 하고 있다는 KF16을 대체하는 전투기가 아니고 예, F5. F5죠. 예, F5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 지금의 KF16 시리즈가 앞으로도 좀 더 오랜 기간 더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KF21가 계속 공존할 것이다. 예, 공존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KF16 이 시리즈는 KF11 보람의 블록 3가 대체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거는 구체화된 게 없어요. 3는. 그렇죠.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KF11, KF21 보람의 사업의 블록 1, 2는 F5 대체용이고 예, 순수하게 네. 80대 80대 예, 대체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해서 네. F16 구형이 또 있어요. PBU. PBU. 피스 브릿지 업그레이드. 그럼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그게 한 34대 정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80대에 F5 현재 가지고 있는 네네. 40대 미만이지만은 그 이하지만은 어쨌든 합하면 120여 대. 110대에서 120여 대죠. 120여 대죠. 그래서 KF11 보람의 블럭 1, 2 사업은 F5하고 F16 PBU 요거 대체 사업.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네. 지금의 KF16 시리즈는 개량 안 된거나 된거나 이 120대 140대죠. 140대. 그 추가 20대 생산하기 있으니까 140대 이 분량 이거에 대한 순수 대체는 블럭 3에 가서 이게 좀 요즘에 자꾸 이렇게 그 언론 보도에서 네. 자꾸 정확히 구분을 안 해주는. 왜 그럴까요? 아니 발표를 이렇게 방사청에서 그냥 이렇게 넓게 얘기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저번에 LH 사업처럼 LH 사업도 어떤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코브라까지 대체한다고 막 이렇게 부풀려서 실제로는 코브라는 아파치가 다 추가 2차분 도입해서 대체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를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사업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구형 항공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니까 중요하니까 사업 보내주세요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다못해 KUH-1 수리원 기동헬기 아시죠? 네네. 그것도 처음에 그 사업을 보내기 위해서 500MD까지 대체한다고.
아니 성격이 다른 헬기인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다 사업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막 부풀려가지고 구분을 굳이 방사청에서는 명확하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는 그냥 보도자료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문맥 정리하다 보면 궁금증이 없는 거야. 이 군사 전문 기자가 아니고 어떤 순환 배치되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냥 쓰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게 이제 확산되면 그렇게 통용이 되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또 폴란드에서 FA50 선수금 지급했다고 또. 근데 뭐 그냥 기사 급하게 쓰다 보면은 확인을 이제 면밀하게 안 할 수도 있고. 네. 아마 지금쯤은 돈이 들어왔겠죠. 들어왔을까요? 네, 왔겠죠. 받아야 되고. 내일쯤 전화 걸어서 확인 한번 다시 해보시죠. 가가지고 어떻게 통장 확인해요? 통장 찍혔니? 뭐. 좀 보여달라고 할까요? 예, 네. 예. 자, 그러면은 예.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전투기입니다. F-15K. 저도 좋아합니다. 야, 멋있어요. 굉장하죠. 제가 이거를 타미야에서 이게 10만 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걸 사놓고서 지금 조립을 못 하고 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F-15K가 그 다음 들어오는 겁니까? 순서는 그런데 중간에 네. 우리가 건너뛰었죠. 뭘 건너뜁니까? T-50 있지 않습니까? 그건 T-50이 예. 훈련기, 초음속 고등 훈련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지금 언급을 해야 되냐면은 소위 FX 사업, 지금 네. KF-16 면허 생산 이제 얘기를 말씀을 다 드렸죠. 네네. 근데 그 해당되는 사업, FX 사업의 조건이 그 절충교역, 네. 기술 이전 껴있던 내용이 한국형 경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한국형 경 전투기. 조건이. 예, 이미 그게 89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뭐 젊었을 때인데 그 카talog, 소위 그 홍보 카talog에 이미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었어요. 한국형 경전투기를 우리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카탈로그나 그 당시에 맥도날드 더글라스 카탈로그에 다 그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이제 최종적으로 FA50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왜 그 당시에 그 조건이 들어가 있었고 미국은 또 그거를 동의를 했냐? 그 이유가 역시 지금의 항상 아주 그냥 얘기하는 F5. 나중에 F5를 대체를 뭘로 할 것이냐? 이 로우급 전투기를. 왜냐면 KF-16은 이제 미디엄급이기 때문에 미디엄급 이상이기 때문에 네네. 그 밑에 F5 대체 계획도 있어야 되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미국도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미 그 한국형 경전투기에 대한 계획 이건 이미 85년도 1985년도에 얘기가 나와요. 처음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명시야 이제 그 사업을 보내면서 그 소위 FX 사업을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넣은 거죠. 야 그러면은 4년 전에 얘기했던 걸 넣자. 이거 해줘. 내가 둘 중에 하나 선정하면은 너희 나라에서 미국에서 기술 제공을 해서 업체를 통해서 제공해서 우리가 만들게끔 도와줘. 절충교. 네, 절충교. 그게 들어가 있었죠. 야, 그걸 또 어떻게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당시에 그 미국의 그 국방 정책, 해외 뭐 방산 정책이라는 게 있죠. 뭐 국무성을 통해서 다행히도 그 당시에 제너럴 다이내믹스죠. 포토스가 네. 대만의 지금 경국 전투기. 네, 경국 전투기. 거기에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업체 차원으로. 그래서 그게 대만의 IDF 경국이라고 하는 전투기가 그렇죠. F-16과 F-18을 혼재된 섞어놓은 디자인이에요. 그 기술 그 적용은 이제 미국의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기술을 이제 그냥 먼 친척이에요. F-16 계열에.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1989년부터 90년 사이 또 일본의 소위 그 당시 지원 전투기 F-2 개발. F2. 네, 그걸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하죠 미국이. 참여를 해서 물론 이제 그 나중에 개량 개조가 돼서 비행기가 커지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은 우리 디펜스 타임스 얘기할 때는 F2는 또 다른 전투기라 얘기를 해요 평가를. 근데 네. 기반이 되는 건 F-16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해요. 그 미국이. 그래서 대만과 일본에서 먼저 어떤 그런 국제 공동 개발, 자기들이 사용할 전투기는 아니지만은 네네. 경험을 먼저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국제 공동 개발 전투기가 사실상 없었죠. 그 다른 나라가 하는 게 네네네. 워낙 뭐 유럽의 서유럽의 전투기 개발 실력과 능력이 좋아서 굳이 뭐 할 필요 없었고. 그럼 한국이 세 번째입니까? 대만, 일본에 이어? 대만, 일본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래서 T-50. 네. T-50이 이제 개발이 이제 착수가 되는데 네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진이 이제 있어야 뭐가 또 설계가 구체적으로 되는 거니까. 1997년도 제 기억으로는 8월달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이 선정이 되죠. 아.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유럽의 엔진 회사들이 뭐 이렇게 제안을 했어도 적극적이지는 않았었고 네. 미국 회사가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이 T50이 본격 이제 설계 들어간 게 97년 이제 말부터 착수를 해서 2002년도 월드컵. 그렇죠. 그때 2002년도 8월 말에 최초 그 시제기가 비행을 하죠. 20년 전. 그때면은 김대중 정부 때. 네, 김대중 정부 때.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여름에 하여튼 뭐 가장 큰 뉴스는 월드컵 개최. 네네네. 두 번째가 이제 이 T50 최초의 국산 훈련기, 초음속 훈련기. 어떻게 이렇게 제작 과정은 좀 순탄했습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었어요. 미국이 그 기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제너럴 다이나믹스사 그러니까 나중에 로키드 마틴사가 네.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죠. 순조롭게 개발했죠. 별 문제 탈 없었고요. 없이 탈 없이 첫 비행에 성공하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훈련기, 국산 초음속 훈련기를 이제 확보하는 사업이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넘어가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경전투기라고 지금 우리 폴란드 네네. F-60이 이제 생산돼서 전력과 배치가 된 거는 행사까지 했어요. 네.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네네네. 대통령이 참석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60대 생산 배치가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F-50의 모체는 바로 T-50. T-50은 이제 50대 그 훈련기, 지금 광주 비행단. 네네. 물론 중간에 이제 그 전술 입문기라고 해서 TA-50이 이제 22대가 또 예천 비행단에 이제 생산돼서 배치.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나눠져. 그렇게 따지면 T-50, 그 TA-50. 다음에 TA-50, 그리고 FA-50. 그러면서 공군이 이 전술 입문기가 더 필요해서 추가 발주를 해요. 한 3년 전에 추가 발주해서 양산을 들어갔어요. 네. 그게 이제 명칭이 TA-50 블록 2예요. 아하. 근데 이것은 성능이 사실상 F-50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PR, 식별 뭐 이렇게 모드 5,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요 두 가지만 빼고서 나머지는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의 FA-50과 TA-50이 성능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먼저 TA-50 블록 1은 좀 차이가 있어요. 레이더 성능이 차이가 있는데 TA-50 블록 2에서는 상당히 줄여놨죠. 유사시에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재 그 TA-50이 이제 블록 2를 생산을 이제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폴란드가 나 먼저 줘 저거 발주할게. 그러니까 F-50 PL이라고 하는데 초도 양산부는 너희가 발주한 거를 좀 빨리 줘. 12대. 그래서 우리 공군에 납품할 거를 이제 빼주게 된 거죠.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군요. 그래서 그 폴란드가 발주한 초도부는 12대는 우리 그 T-50 블록 2에 사 있어. 그래요. 예. 아무튼 뭐 이 T-50 얘기하다가 FA-50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좀 또 멀리 왔죠. 최근까지. 멀리 갔네요. 멀리 왔습니다. 멀리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투기 F-15K 이 친구가 드디어 도입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사업들이 논란이 좀 많았는데 네네. 역시 경쟁 기족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번에 이제 FX 처음에 그 KF-16이 선정되기 전에 FA-18이 선정됐다가 뒤엎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좀 많이 논란이 또 생깁니다. 어떤 논란이죠? 프랑스의 라팔이 등장하고,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러시아의 수호이사의 Su-30과 35가 한국의 서울 에어쇼에 등장하고. 러시아도. 3파전이죠. 야, 그러면 프랑스의 라팔, 러시아의 수호이, 그리고 미국의 F-15K까지 경쟁이 아주 쟁쟁한데요. 혹시 논란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당연히 3파전이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이제 생산이 되죠. 어떤 것들입니까? 그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라고요. 뭐 어떻게 얘기해? 그건 다음번에 얘기해야지. 자, 그럼 오늘 최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드디어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도입사 최종회가 왔습니다. 다만 번외편이 따로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거 도입사는 좀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또 따로 하셔야겠죠. 예. 그 프랑스의 라팔과 러시아의 수호이 그리고 미국의 F-15K. 야, 이 접전이 정말로 치열했겠는데요? 3파전이었죠. 네네.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었어요. 알파? 알파는 또 뭡니까? 유로파이터. 유로파이터. 근데 그 존재는
한참 또 지난 다음에 나타나지만은 네. 일단 이름은 올려져 있었죠. 아. 근데 이제 실체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네.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3파전 그게 이제 1996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라팔을 이제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라팔 전투기 요즘에 잘 팔리는. 네. 근데 이 한국에 진입을 하기 전에 그 전에 훨씬 전에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팔이 1996년도 서울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가 되지만은 네. 항공기를 가져와서 네. 그 전에 한 5년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이 오.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아. 그러면 이제 그 당시가 언제냐면 199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네. 서울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래요. 네. 오. 그러면 서울 사무실이 왜 그 지사죠? 지사가 왜 있었냐면은 네. 그 1989년 90년도에 대한민국 해군에 해상 초계기 사업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럭키드사의 P3C 오라이언하고 프랑스 다소사의 애틀란틱 2 대남 초계기가 서로 경쟁을 했죠. 네네네. 근데 결국 패했죠. 정책적인 그 한미 간에 정책적인 문제가 그랬죠. 있어서. 예, 예. 예. 사실상 P3C를 점 찍어놓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뭐 프랑스는 문 닫고 자기네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90년도, 91년도에는 다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군사월간지 네. 이제 시작을 한 지가 이제 90년도 초반인데 네네. 불현듯 서울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불현듯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연도가 92년도 9월달인데 네. 뭐 진짜 어두컴컴한 사무실에 우리 그 대리인 한국 사람 그 예비역 장군님이 이제 혼자 계시더라고. 아. 그래서 아니 먼저 번에 해상 초계기 사업을 이제 패배했는데 대한민국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죠. 뭐 여기 돈만 나갈 텐데 운영 유지비. 예예.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면 뭐냐 했더니 어. 다른 사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업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라팔이 개발이 초기 단계였어요. 아. 네, 프랑스에서도. 네네. 그래서 감히 저는 라팔을 우리 한국에 제시할 거라 생각을 이제 상상을 못했죠. 그랬겠네요. 다만 이제 좀 이상해서 뭐 우리나라에 뭐 미라지 2000을 뭐 파시려고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한 4년 동안 네. 그 관련 자료를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뭐 화보도 싫고 제 월간지에. 네네. 그러더니 불현듯 불현듯. 95년 말 되니까 네. 라팔을 한국에 제시할 거다. 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뭡니까 했더니 FX 사업이 시작된다. 새로운 FX 사업. 아니 먼저 번에 FX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거는 사실상 미디엄급의 전투기 사업이었고 이게 이제 120대였죠 그 당시에. 네네. 그리고 한참 면허 생산을 해서 이제 막 막바지로 달리던 시점이고 96년이 이제 그 시점이고. 그래서 그 97년도 돼도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호이사나 네. 미국의 그 당시 이제 맥도날드 더글라스예요. 그렇죠. 97년 여름까지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 아무런 움직임이. 오. 근데 혼자 라팔 그 다수사만 이거를 지금 라팔을 그때는 좀 개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좀 만작거리면서 이거 좀 보여줄까 한다. 한국에 좀 홍보를 할까 한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더군다나 네. 우리는 이 유럽 전투기를 선호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KF-16을 면허 생산하는 네. 삼성항공에서 보자고 해서 갔더니 네. 뭐 이상한 자료를 한글로 된 자료를 두툼한 거 A4 용지 자료를 주더라고.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네. 제목을 보니까 미국의 미공군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별로 좋은 전투기가 아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KF-16으로 다 된다. 전쟁 수행이 된다. F-15E는 별로 안 좋은 전투기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생각도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두툼한 자를 그 한글로 이제 자기들이 다 했는 네. 타이핑 친 걸 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해하고 이제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미 국내 업체에서도 그 당시 삼성항공 입장에서 F-15E가 한국에 들어올 것이라는 걸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정보가 입수된 거죠. 그리고 프랑스 다소사는 네. 당연히 준비를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네네네.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95년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드디어 서울 에어쇼 때.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에어쇼죠. 거기에 이제 프랑스의 라팔이 수송기, 대형 수송기 싣고서 와서 도착하고 그 다음에 수호이 Su-30 네네. 전투기가 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이 러시아는 무슨 기대를 했냐? 그 당시에 우리가 불검사 네. T-80 BMP-3를 이제 막 그때 에어쇼 기간 중에 막 싣고 오던 이제 그 서로 계약이 돼서 그러니까
야 전차, 장갑차, 최신의 전차, 장갑차도 얘네들이 사주는데 당연히 수호이도 관심이 있을 거다. 야. 사줄 거다. 이참에 네, 전투기까지.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도 막 그냥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냥 SU-30, 나중에는 SU-35도 오지만은. 네네. 그러고 나서 되래? 미국은 뭐 움직임이 없어요 그때도. 조용하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 엘멘돌프 미공군 기지에 F-15E 스트라이글이 한반도를 이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대가 이제 배치된 게 있어서 그 항공기가 네. 그냥 에어쇼라고 해서 그냥 뭐 어떤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에어쇼라고 해서 참가를 하죠. 근데 그것도 뭐 시범 비행을 안 했어요. 96년대는. 그래요? 그냥 지상 전시. 전시 정도만. 네, 그냥 멀찌감치 활주로 끝에. 그리고 이제 그 고기동 에어쇼 시범은 이제 역시 두 2파전이고 러시아와 프랑스가 막 수호이와 라팔에 아주 그냥 현란하게. 현란하게. 예. 그리고 그때 블레이글이 등장하는데 네. 지금의 그 TOCB 없을 때니까 그 전임자 개구리 공격기 A37 드래곤 플라이. 아주 용 쓰면서 힘쓰면서 막 그냥 그러던 시절이 96년도입니다. 네. 최초의 서울 에어쇼. 그래서 상당한 그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인기도 높았고. 그래서 이제 96년도 서울 에어쇼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고 97년도는 이제 막 우리 그 IMF 시절이니까 정신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KF-16이 이제 거의 막바지, 공군이 인도하는 게 막바지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98년 또 에어쇼는 예정대로 하더라고. 또 하고. 근데 그때는 라팔도 다시 왔는데 네. F-15E가 기동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오. 뭐 하여튼 그래도 해주겠다. 웬일이야?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비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출사표라고 그럴까 미국 입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안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항공기는 와서 에어쇼를 했는데 98년도에. 근데 실제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그리고 2001년도에 또 세 번째 서울 에어쇼가 열리고 거기서 막바지 이제 막판 이제 대결이 3파전이 오래 갔네요. 네, 3파전이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붙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기는 게 또 다른 회사가 내 전투기는 좀 참여하면 안 돼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사간 블록 60 가지고 F-16 어떻게든지 껴넣으려고 4파전 만들려고 물론 유로파이터는 그냥 이름만 들어와 있었지만은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막 세일즈를 하고 로비를 하는데 당시 국방부에서 너는 단발기가 어디지 우리 쌍발기 사업에 들어와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ROC가 저리 가. 그리고 지금 120대 지금 만들어주면 된 거지 왜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2000년대. 거길 또 끼어 들어가지고. 근데 또 이게 F-16을 좋아하는 또 매니아들 층도 있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자. 얘도 좀 껴주자 했던 그런 여론도 있었죠. 그래요. 극히 일부. 근데 결국 끼어 들었습니까? 못 끼어 들었습니까? 욕만 바가지로 먹고 이제 저리 가. 저리 가. 나중에 타기 순번제가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이제 되잖아요. F-35가. 저리 가. 지금은 저희가 F-15 사이대. 그래서 그것도 정책적 결정이 되죠. 정책적으로. 라팔이 또 문제점이 개발이 완료가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팔이 선호가 되고 잘 팔리는 거는 이제 완벽하게 개발이 다 완전하게 작전 실전도 겪었고 시스템이 완전하게 이제 구비하고 에이사 레이더까지 장착하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전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찾는 거고 그 당시에는 개발이 완료가 안 된 시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그 KF-21에 블록 1, 2 얘기하죠. 블록 1 수준. 그냥 공중전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인데 대한민국에다 팔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라팔은 뭐 블록 2 이상이죠.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거부가 됐고 그리고 정책도 개입이 됐고. 어차피 정책적으로 이 F-15가 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배경이 그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이급을 120대를 이제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KF-16은 이제 하이급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1988년대 처음으로 공군의 어떤 합참의 정책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사업을 좀 미뤘죠. 일단 미디엄급 먼저 사야 되니까. 그래서 KF-16이 면허 생산이 된 거고. 그 다음 사업이 이제 하이급 120대인데 이게 돈이 비싸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지금 미디엄급하고 또 틀리거든. 그 금액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미뤘다가 이제 막판에 이렇게 기존 결정을 이제 경쟁을 붙여서 하게 되는데 2002년도에 이제 결정을 하죠. 기존 결정을. 그래서 결국 F-15 K자가 이제 붙죠. 한국형.
그냥 미공군의 기존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그냥 버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요구 사항이 있어요. 아 요거에다 뭐 넣어달라, 어떤 전 장비를 좀 바꿔달라. 그래서 이제 K자가 붙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2002년도에 결정을 하는 그 배경에는 미국의 9.11 테러를 당하죠. 그렇죠. 2001년 9월 11일에. 네네. 우리가 기존 결정은 그것도 상당히 미루고 미뤘는데 또 논란이 많았었고 라팔 때문에. 네. 근데 2002년도 봄에 결정하죠. 어. F-15K를.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게 결국엔 미루다가 확 결정한 게 뭔데? 예.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이제 잘 모르는 배경이 대테러전을 수행을 하면서 미국이 어떤 그 전력을 재편을 합니다. 항공 전력.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라크도 들어갈 생각을 이제 가서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부시 정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미공군 전력을 다시 재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위협이 안 되고 있었고 네. 알래스카 쪽에서도. 예예. 그 무슨 얘기냐면 F-15E 부대 최전방 부대가 이제 영국에도 하나 있고 네. 지금도 있지만 레이큰 히스에 그 당시에 알래스카 엘멘털프 기지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대테러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장거리 폭격을 가야 되니까 전투기인데도 폭격기가 아니지만 그래서 네. 알래스카 엘멘털프 있는 부대를 다 본토 마운틴 홈으로 다 불러들여서 통합합니다. 이제 본격 대테러전 수행하려고 이라크전도 준비하고. 그러면 이게 원래는 한반도 유사시 전력인데 네. 증원 전력인데 알래스카에서 급히 내려와야 되는 전력인데 네네. 우리 이제 다른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네가 빨리 사서 메꿔. 나 이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기존 결정하고 이제 항공기가 F-15K가 들어오는 게 2005년 10월달에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빼더라고. 지네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그 딜리버리 인도를 받기 시작하니까 예. 엘멘토프를 재편해서 바로 그냥 마운틴으로 다 빼더라고. 얼마 몇 달 안 지나서. 그런 연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능력, 어떤 전술 이런 전개를 다 넘기는 거.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전자권이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전자권 전에는 임무 이양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임무가. 그래서 그런 차원 측면에서 F-15K가 결국에는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정책이 있었고. 야, 이 F-15K가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네요. 그래서 40대 비싸니까 40대. 40대. 왜 처음에는 120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0대에서 60대까지 일단 60대로 줄었다가 예. 다시 40대로. 다시 또 40대. 비싸니까. 네, 이게 팩트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그래서 40대를 일단 1차로 이제 해서 1, 2차로 나누죠. 그래서 1차 40대를 이제 2005년 10월 달부터 인도를 받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 사거리 280km짜리. 예. 그것도 같이 받으면서 전력이 이제 급상승하죠. 하이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중간에 미디엄급인 KF-16이 받쳐주면서 네. 이 전력 한국공군의 전력이 급상승해가지고 2005년도 10월달에 이제 서울 에어쇼 당시에 재밌는 사진들이 나왔던 게 네. 물론 이제 보잉사에서 찍었던 것 같은데 그 홍보 사진이 그 당시 중국의 무관들이 네. 우리 F-15K 전시대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놀라는 표정. 잔뜩 무장을 달고 있었거든. 예. 막 미사일하고 슬램이야. 그러니까 막 이런 표정이 지금도 사진이 좀 뒤져보면 나와요. 이런 건 중국 사람도 진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이제 중국 공군이 막 이제 급상승 막 하는 이제 막 그 과도기에 있어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형 하이급을 가졌단 말이야. 그것도 미사일을 달아서 이거 서해안에서 좀 저기 되겠는데 좀 만날 수 있겠네. 이거 신경 쓰이네. 그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주변국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름이 이 별명이 슬래미얼이지만은 그 어떤 그 대명사가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였던.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 2005년도 들어올 때 우리가 받을 때. 이야.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바로 2차 사업이 돌입을 하죠. 2차 사업이라면 더 들어오는 거? 나머지 20대 이제 채워야 되는 거. 그게 2차 사업인가요? 연으로 따지면 바로 2006년도 말에 착수를 이제 들어가죠. 행정 절차를 이제 밟기 시작하는데 그 1차 항공기하고 2차 항공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엔진이 달라요. 엔진. 1차 40대는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0 엔진. 그리고 이제 2차 사업 20대에는 프렛 히트니의 F-100 계열 엔진. 프렛 히트니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 한쪽이 고장이 나서 아니면 뭐 추락사가 난다든지 그러면 이제 비행 정지시키면은 이쪽은 또 뜰 수 있는 거고 또 이쪽이 사고 나면 또 이쪽은 뜰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엔진을 달리하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럼 그렇게 엔진을 구분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국민 이제 홍보 발표 공군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 그 당시에 방사청이 막 생길 때고 네. 그런 이제 입장을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업체의 개입이 좀 있다고 봐요. 업체의 그 어떤 입김이 좀 네. 좌지우지했죠. 아, 그 입김이 어떤 식으로 작용했길래 기존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자기들이 이제 선점을 했으니까 뭐 방심을 하는 거고, 방심할 아니 그냥 수밖에 없고. 계속 자기네 엔진 사서 끼울 거다. 당연히. 근데 또 경쟁사 또 다른 엔진 회사에서는 이번에 우리 거 좀 팔자. 이건 뭐 장착이 다 되는 똑같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전혀 뭐 미 공군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로비를 열심히 했죠. 아, 그래서 결국 로비에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로비라는 게 불법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어떤 그 강점을 많이 내세우고 결정적인 건 이제 가격을 이제 깎는 거죠. 확 깎아서 들어오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엔진을 서로 다르게 현재까지 유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1차, 2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아, 그리고 라팔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제 집으로 가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이. 아, 그럼 그 남산 밑에 프랑스 라팔 그 사무소는 다써 서울지사는 드디어 철수를 이제 하죠. 짐을 싸. 드디어 철수를 하는구나.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좀 뭐 아이러니했던 게 네. 보통 이제 사무실이라는 게 임대차 이제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잖아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뭐 사람이 들어와서 쓴다든지 그걸 이어받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어받는 게 다소는 서울지사죠. 네. 그 프랑스의 전투기 회사. 그것을 무기 오파상 회사한테. 자기들끼리는 연락이 다 되고 서로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DK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회사한테 넘기고 그 자리를 그대로 넘기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DK 인터내셔널 이 오파상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까? 1993년 92년 3년도에 네. 한국 그 훈련기 초등 훈련기 사업이 있었는데 스위스 필라투스사의 에이전트였어요. 아, 그래요. PC9. 기종이 PC9이고. 네네. 그다음에 그것도 경쟁이 붙은 게 영국 쇼트 브라더스사의 투카노, 슈퍼 투카노. 이제 브라질 거는 면허 생산하는 거 영국에서. 그래서 쇼트 브라더스사의 무슨 영화사 이름 같이. 예. 홍콩에. 워너 브라더스처럼. 그러니까 쇼츠사죠. 쇼트 브라더스는 이제 영화사 같은 느낌이죠. 네네네. 그 쇼츠사 정확히 쇼츠사인데 경쟁이 붙어서 떨어졌죠. 저게 영국 거는 떨어지고 스위스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또 제3자가 시비를 걸어요. 아니 저 스위스 훈련기인데 초등 훈련기에 우리 또 작전 요구가 무장을 좀 달아야 된다. 근데 이 스위스는 수출할 때 어떤 분쟁 지역에 그렇게 무장한 항공기를 못 팔게 돼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잡아뜨려. 잡아뜨려. 그래서 그 에이전트 회사가 이제 거의 망하게 되는. 일보 직전. 그럼 결국 또 그 사무실은 완전히 뺍니까? 그럼? 그래서 그거를 끌고 어떻게 버텨서 글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훈련기 사업에서 이제 패배했는데 그게 최종 목적지가 우리 한국형 KT-5 훈련기로 가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작용이 돼서 잡아뜨린 거지 그냥.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도입이 아니라 직도입하지 말고 우리 국산 개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이거를 사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상당한 손해를 본 그 오파상이 그냥 이름만 가지고 버티다가 어떻게 이제 연줄이 다가서 그 사무실 또 이어봤죠. 그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 거야. 뭐 이런 사무실 폐해서 간 그 회사 사무실 뭐하러 봤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다수사는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 더 이상 인연이 없는. 물론 지금 시점에 그 다소사의 이제 계열사 중에서 비즈니스 제트기를 만드는 또 그 옆에 자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최근에 또 선정이 됐어요. 카이가 이제 그걸 4대를 또 가져와서 또 저기 정찰기로 또 개조해서 또 납품하게 돼. 그게 뭡니까? 비즈니스 제트기 펠컨 시리즈, 펠컨 2000 시리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전투기 이렇게 다소사에 전투기 회사가 있으면 비즈니스 제트기 이렇게 2개 이렇게 같이 있는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옆에 이제 계열사죠. 그래서 비즈니스 제트기는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하죠. 먼저 번에 2대가 팔았고 이번에 4대가 또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후일담이 최근에 뒤늦게 이제 4대가 또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카이가 이제 받아서 개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정부가 선정을 한 거죠, 기종을. 이거 사서 갖다 줄 테니까 개조를 해라. 어떤 정찰기로서, 감시기로서. 감시기로 쓰려고. 그러면 이제 나는 저 같은 사람은 딱 볼 때, 야, 저거 뒤늦게 그래도 2+2
4였을 때 파는 거네. 서운한 거 좀 이렇게 줄어들겠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라팔 전투기를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진두지휘했던 분이 네. 여전히 그 관여를 하고 있더라. 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예비역. 아니 이제 프랑스에 그 이제 홍보 담당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영업부에 이제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뭐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회사를 다니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뭐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최근에 들었죠. 그분이 좋아는 하더라. 옛날에 되게 서운했는데 예. 뭐 뒤늦게 내더라도 사주니까 뭐 옛날에 돈 쓴 거 일부라도 좀 이렇게 커버가 되겠지. 어떤 그 회계상에 오랜 세월이 30년 지났지만은 그래서 그런 후일담을 들었죠. 그래서 라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2년 깔끔하게. 네, 다소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뭐 최소한의 그 비즈니스 제트기라도 사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F-15K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엘멘돌프 그런 이제 어떤 재배치 문제 우리가 이제 임무를 이양 받는 거. 그래서 오늘날까지 F-15K가 이제 우리가 주력이 되죠. 그래서 미공군의 F-15E 스트라이거리 한국에 훈련 때 사실상 안 들어와요.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년 사이에 한 두 번 왔나? 한두 번?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임무 이양을 이제 확실히 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전 선수로서 이제 뛰는 거죠. 이 역할을 받아서. 그래서 F-15K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죠. 앞으로도 중요할 거고. 물론 개량 사업도 있지만. 또 이제 수호이사는 그냥 미련 없이 역시 얘들 안 사는구나. 그래서 그 에어쇼를 끝으로 세 차례 에어쇼를 끝으로 더 이상은 이제 한국에 그 얘기를 이제 문을 두드리지는 않죠. 그렇군요. 자, F-15K까지 드디어 한국에서 직도입을 해서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또 직도입기 중에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F-35A. 그 스텔스잖아요. 예. 그래서 스텔스 부분은 따로 번외 표현으로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네. 이 부분 그래도 살짝 얘기는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최근 일이니까 아신 텐데 이 경쟁 관계가 또 이상하게 이제 막 이상하게 되는 거 있어요. 어디랑 또 경쟁을 하게 된 겁니까? 유로파이터가 아주 상당히 강하게 대두가 되죠. 그럼 유로파이터 대 F-35A. 중간에 이상한 비행기가 등장하죠. 또 그건 또 뭡니까? F-15K를 네. 스텔스화 시킨 사일런트 이글 SE. 그래서 정말 아주 그냥 끈끈한 관계의 3파전이 그냥 막 이루어지죠. 10년 전이에요, 그게. 그건 10년 전 딱. 그것도 10년 전이구나. 2012년도에 엄청 아주 경쟁이 심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로파이터도 열심히 했고 그 기자들한테 홍보 기사 많이 냈었고 그리고 사일런트 이거는 막 그냥 나머지 60대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건 지분은 내 거예요. 원래 내 건데 대한민국 공군이 원래 120대를 사고서 계획을 출발했는데 지금 60대밖에 안 채웠잖아. 나머지 지분은 내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살짝 개조를 해줄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스텔스 기술을 좀 넣어줄게. 뜯어 고쳐 우리 때문에. 근데 안 팔리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35A가 되죠. 그것도 35A가 되는데 네. 또 분할 도입 40대.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가 또 남은 거예요 이제. 남아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F-35A 20대가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사야 되는 게. 그 F-35A는 언제 다 들어오게 됩니까? 지금 2022년 연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행정 시작이 될 거예요. 행정 그 작업 해야 되는 게 본격적으로. 예. 내년 한 여름 지나면서 네. 내년 그 서울 아덱스 때 상당히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그것도 기준이 그 블록 4형. 블록 4형. 네, 지금 개발을 이제 끝내고 있다는 4형. 그 기준으로 아마 내년 10월이면 많이 이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도입 히스토리를 쭉 들어봤습니다. 네. 1950년대 이승만 시대에서 무스탕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현재 F-35A까지. 야, 이거 굉장히 유익한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뭐 옛날 그 30년 전 얘기를 좀 되돌아보면서 저도 좀 새롭게 기억이 납니다. 30년이 뭡니까? 저희가 1950년대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라팔. 그때로 생각하시고 상당히 라팔이 하여튼 그 이정표였거든요. 우리 그 경쟁. 기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전투기 도입사의 경쟁 그 관계에서 가장 아마 격했던. 빅 이벤트 같은. 네, 물론 이제 그다음 넘버 2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로파이터, 사이런트 이글하고 F-35A.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아주 격돌했던 걸 따지면 오히려 최근에 10년 전에 했던 사업이 그 두 번째 넘버 2고 라팔은 진짜 아주 그냥
온갖 논란이 다 있었죠. 정말 끈질기게 붙어 있었어요, 네. 한국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패배하면서 이제 전 사라질 빼고 프랑스 공군만 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다들 비아냥거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마치 무슨 김치처럼 숙성이 되고 개발 완료가 이게 전투기라는 게 이제 숙성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네네. 모든 성능을 이제 갖추니까 여기저기서 사겠다고 이제 막 그리고 이제 그거 어떤 그런 이제 유행 어떤 그런 말 그 흐름에 이제 우리가 F-50도 그런 이제 취급을 받았죠. F-50도. 근데 이제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F-50에 대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투기라는 게 개발돼서 처음 나올 때는 초기형들은 항상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초기형들은 그렇게 대접을 못 받았는데 보통 개량 순서를 따지면은 4번째나 5번째 가야 이제 이게 완성이 높아지고 수출이 본격화되는. 하여튼 그 알기 모르게 룰이 있더라고요. 5번째 정도 가야만 개량 그 버전이. 보통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2형 이렇게 해서 판매가 잘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F-50도 이제 앞으로 더 수출을 하려면 또 개량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필연적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KF-21 보라매 전투기 이제 본격 개발 상당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아주 흥미로우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비사의 뒷얘기들까지 정말 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